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군포에서 운전해서 오다 보니까 바빴습니다. 안경이 제 안경은 이 햇빛을 받으면 색깔이 변하는 안경이라 지금 깜깜하게 보이는데, 오늘 성서 고고학 제3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교도 신학원 늘 수업하고 연구하고 또 배운 말씀을 반추하고 명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배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며, 우리가 이 시간에는 고고학을 배우는데 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나 중요한 이 학문을 저희들이 함께 제한되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 사역하고 또 주의 종으로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고고학이란 무엇인가, 또 고고학의 지리적 범위, 고고학을 하려면은 어떤 학문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제 와서 지리학인가, 또 지리의 힘, 이 두 책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제가 2월 달에 제 1강을 하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지난주에 한 것은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중간에 다 그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라고 하는 건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이지만은 공부를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는 엉덩이로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성경과 고고학을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성경 설교를 잘한다든가 또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든가 성경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한 이 책, 손에 잡히는 성경지도, 저의 친구가 저술한 책인데 한국에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아주 다행이에요. 이 번역이 얼마나 잘 됐냐는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성경의 지리적인 상황에다가 이제 역사 또 고고학 이런 것을 풀어놓은 책이거든요. 이게 크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고서로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옆에 두고서 읽으면 그런 좋은 책입니다. 이게 400페이지가 안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이건 항상 이렇게 펼쳐서 참고서로 쓸 수 있는 책이니까 이거는 필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각 지방의 역사 지리학, 고대 이스라엘 각 지방의 역사 지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성경의 땅 지도 연구, 이건 저의 지리학 교수님이었던, 지리학 선생님이었던 제임스 만슨 교수님이 저술한 것인데 제가 이거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보시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보려면은 이 책과 같이 가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가 7장이 있거든요. 이 큰 지도가 이 성지의 지도인데, 이것을
그리도록 이 책이 이제 저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제가 이거 그렸는데요. 여기다가 노란색, 뭐 빨간색, 초록색 이런 색깔을 가지고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읽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 지리적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나 하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서 이게 벽에 7장을 걸어놓고 보면은 이게 기가 막히게 뭐라고 할까요? 그 성경을 설명하는데 또 이해하는데 또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지도입니다. 근데 이 지도를 지금 한글판을 거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아직 인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인쇄가 되면은 같이 이제 보자고 제가 하는 날이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성서 지리학을 할 때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주 성경의 역사를 딱 도표로 만들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임스 만슨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제가 1980년대 초에 이스라엘에 유학 갔을 때 이 선생님이 이 차트를 종이에 그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컴퓨터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타자기에다가 타자를 쳐가지고 이걸 종이를 쫙 늘어놓고 저희 학생 몇 사람을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또 저희들의 의견을 묻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이제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성경 시대 성지의 4,000년을 딱 도표로 만든 겁니다. 이것만 딱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성경 전체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즉 지리와 연관지어서 이해하는데 대단히 편하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가는 제가 이것을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도 한글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인쇄는 안 돼 있고요.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당연히 하고 여러분도 같이 읽자고 할 겁니다. 이 책은 좀 판형이 큰데요. 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딱 지도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왜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가, 왜 이 국가,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뭐 또 이제 모압, 암몬, 에돔, 또 북쪽으로 하면 뭐 페니시아, 뭐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 아시리아, 바빌론, 또 히타이트,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그런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지리적인 관점에서 써놓은 겁니다. 이게 명저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꼭 읽으시라고 하고 제가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책들은 그 지리학과 역사학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교재들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책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신학교에서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최첨단의 책들입니다. 제가 아마 다음 학기에는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고학,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리학, 역사학, 고고학.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고고학입니다. 자, 이 고고학을 연구하려면 뭐 우선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그 자질 또는 자세, 뭐 소양,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하려면 음악에 대한 소양이라든가 소질이라든가 뭐 자질이 있어야 되겠죠. 고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전에 제가 뭐 벌써 수십 년 됐는데
80년대 초죠. 80년대 초에 고고학을 할 때 우리가 고고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고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연구할 때에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고학을 잘하려면 첫째로 상상력이 풍부해야 된다. 상상력이 풍부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자, 고고학을 고고학 현장에 안 가고 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죠. 책만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armchair archaeologist라고 그래요. armchair. 이게 옆에 의자에 홍거리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고고학 책을 읽는 사람들이죠. 이 지구상의 고고학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고고학 현장에서 발굴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죠. 우리 한국 고고학도 마찬가지고 중국 고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소수죠.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발표해 놓은 것 또는 출판해 놓은 것을 가지고 다른 학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인용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거나 또 언급을 하고 또 자기들이 하는 연구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고학자가 되려면 또는 고고학을 공부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력. 상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일. 뭘 보고서 그걸 생각하는 일. 예를 들면요. 고고학 현장에 가면은 이 발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굴을 할 때 보면 이 땅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 위에는 흙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발굴해 나가면은 그 발굴하는 장소에서 뭐 예를 들면 돌담이 나오거나 건물의 기초가 나오거나 뭐 이제 어떤 건물이라든가 또 어떤 시설 예를 들면 뭐 그 토기를 구웠던 가마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완전하게 나오지 않고 뭐 반이 잘라져 나갔다든가 또는 한 3분의 1만 남아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뭐 어떤 도구가 나오거나 뭐 항아리가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항아리가 나왔는데 온전한 게 나오는 건 드뭅니다. 이게 딱 깨져 가지고서 뭐 항아리가 남아 있는 것이 그저 한 2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서 이것이 원래 어땠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잔해가 나오는 경우 이제 뭐 전쟁이라든가 또는 뭐 홍수라든가 어떤 천재지변이랑 그래가지고 주거지가 망가졌어요. 근데 건물이 나왔는데 보니까 건물이 온전하게 드러나질 않고 건물의 한 귀퉁이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m 크기의 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3m 정도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건물을 보고 전체적으로 이 건물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떻게 서 있었고 문이 어디 있었고 침실이 어디 있었고 또 거실이 어디 있었고 뭐 지붕은 어떻게 되어 있었고 이런 것을 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상상은 근거 없이 하는 상상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근데 이제 고고학은 그 지식이 많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충족되어 있는 지식 또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이 비슷한 건물 또는 비슷한 문화에서 나오는 것들을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상상력이 없으면 고고학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 현장에 가보면요.
그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스페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일본 뭐 어느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지 현장에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 현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가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만 있어요. 돌무더기, 뭐 돌담, 뭐 이런 것만 있어요. 그것도 발굴해 보면은 위에 부분 80%가 다 없어지고 밑에 이제 뭐 한 10%나 2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고고학자가 그 발굴하는 고고학자 설명할 때 보면은 막 그 듣는 사람의 눈앞에 막 건물이 막 축축축축 올라가고 막 지붕이 막 멋진 지붕이 올려져 있고 막 그 주변에 막 그 정원이 만들어져 있고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얼마 안 되는 그루터기를 보고 거대한 건물이라든가 거대한 주거지를 부지런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느끼게 하는 그 설명,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이다 이거죠.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상상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과학을 하는데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우리가 쓰고 있는 팩스, 우리가 쓰고 있는 이메일,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요새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 중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The Current War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전기에 그 전류 흐르는 것을 커런트라고 하거든요. 또 그 커런트라고 하는 말은 현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런트 워라고 하면 현재의 전쟁 또는 이 전류의 전쟁. 이건 그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기를 발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이 AC 전기, 그러니까 교류 전기죠. 이게 사이클이 막 1초에 막 60번, 50 또는 50번, 미국은 50번 변하는 걸 쓰고 있고 우리 한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들은 이게 60번 변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60 사이클이죠. 1초에 60 사이클. 그 교류를 이제 써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테슬라고, 그다음에 직류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 같은 거죠. 배터리는 플러스 전기는 계속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죠. 이 교류는 이게 1초에 막 변화가 있고요. 근데 에디슨과 테슬라가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서로 이제 주먹 다짐으로 정쟁한 건 아니죠. 주먹 다짐의 전쟁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론과 이제 이 그 현실의 전기 사용에 있어서를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한 거죠. 결국에는 이 AC 교류 전기가 모든 나라에서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테슬라라고 하는 차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머스크라는 사람이 자기 차의 이름을 그 아주 혁신적인 전기 발명인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이름을 쓴 거죠. 상징적으로 혁신적인 차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에디슨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에디슨 얘기만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테슬라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상상력,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학생 때에 이 컴퓨터 제가 할 줄 몰랐습니다. 타자도 칠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노상 이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럼 제가 논문을 이제
볼펜으로 종이에 써가지고 집사람에게 줘요. 뭐 그게 어떤 때는 이제 논문이 뭐 5페이지짜리 이제 짧은 에세이가 또 있고 뭐 한 타자를 치면 3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소논문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게 타작입니다. 우리는 타작이 없이 이제 컴퓨터로 간 나라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다 타자기를 거쳐서 컴퓨터로 갔거든요. 그 타자기 가지고 다 칩니다. 그럼 딱 쳤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제출하기 하루 전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다. 뭐 어떤 책을 읽다 보니 뭐 선생님 뭐 강의를 듣다 보니 뭐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페이지 중간에다가 이거를 삽입해 달라. 그리고 다시 한 종이 예를 들어서 반 페이지 정도에 이거 써가지고 주면 그 부분보다 다 다시 쳐야 되는 겁니다. 메모리가 기억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없지. 예? 직장에 갔다 와서 밤에 이걸 타자 치는데 예? 다 다시 친다고 하니까 이거 2, 3일 쳐야 될 거를 하룻밤에 다 쳐야 된다든지 하면 이게 신경질이 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또는 학교 기말이 돼가지고 페이퍼를 3, 4개 내야 될 때는요,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라고 하는 딱 컴퓨터를, 맥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딱 내놨을 때에 그게 그때는 메모리가 없었습니다. 메모리가 없이, 하드 디스크가 없이,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 메모리가 없이 그냥 플라피 디스크라고 하죠. 지금 아마 어린 사람들은 플라피 디스크라고 하는 말도 모를 거예요. 플라피 디스크가 이제 뭐 400K 정도 됐어요. 400K. 생각해도 정말 아득한 얘기죠.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타자를 치는 거죠. 근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판 치기를 연습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고 컴퓨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판을 쳐서 이제 타자 기술을 배운 거죠. 익힌 거죠. 그때부터 우리 집에 평화가 왔습니다. 제가 논문 쓰는 거 집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타자를 치게 됐으니까. 이 상상력, 이 스티브 잡스의 상상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 하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다각도의 여러 가지 상상력이 집대성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이 있지만은 제가 현대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력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고고학을 하는데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건강. 이 건강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상상력에는 호기심이 따라 붙거든요. 호기심. 상상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누가 뭐 말하는 거 그래? 그 알아봐야 되고, 그래? 그 파봐야 되고, 그래? 책을 읽어봐야 되고, 그래? 사람들과 토론해서 사실이 그런지 확인해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건강 없으면 뭐 귀찮아, 힘이 없어, 뭐 이러면 그것 안 되는 겁니다. 또 특히 현장에서 발굴하면서 고고하는 사람들은요, 몸이 건강이 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이게
제가 원래 약골이지만은 그 발굴할 때에는 이제 쟁기를 들고 발굴하거든요. 흙을 발굴하는 흙을 이 밀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저 갖다 버리고 그래야 되니까 건강합니다. 이게 아주 몸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학교의 행정을 보거나 뭐 학생들 가르치거나 또는 뭐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에티오피아에서 고고학 현장에서 일을 하고 또 특히 이제 고고학 현장에서 한 20년 이상 현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에서도 이제 발굴도 하고 뭐 이스라엘에서 한 20년 발굴하고 에티오피아에서 발굴하고 요르단에 가서 탐사하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건강이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을 잘하려면은 건강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뭐가 필요한가?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 세 번째로 이게 따라와 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금입니다. 자금. 돈이죠, 돈. 돈. 그냥 뭐 고고학을 그냥 책을 산다고 해도요. 고고학 책이요 비쌉니다. 일반 그냥 소설이라든가 뭐 언어 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도 비싸. 왜냐하면 이게 책에다 도면이 들어있고 뭐 그림이 들어있고 또 사진이 들어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고학 책이 돈이 비쌉니다,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언어학 책이 뭐 한 30달러다 그런데 고고학 책은 100달러가 되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약과고요. 이제 고고학 현장에 간다고 할 경우 뭐 한국 고고학을 하는 사람도 역시 이제 현장에 가는데 비용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성서 고고학을 하는 경우 이스라엘도 가야죠, 요르단도 가야죠, 이집트도 가야죠, 뭐 터키도 가봐야 되죠. 심지어 뭐 이태리, 로마도 가봐야 되죠. 그러면 그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뿐만 아니라 발굴을 한다 하는 경우는 돈이 더 많이 들죠. 발굴할 때요, 우리가 발굴하는 것이 주로 1년에 그 성지는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여름에 발굴합니다. 여름에 무지하게 덥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웬만하면 40도예요. 영상 40도고요. 이스라엘도 보통 한 35도에서 뭐 한 42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야 되겠죠? 건강이 좋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필요한 것은 이제 거기에서 머물면서 발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발굴을 대개 우리가 한 2달 정도 합니다. 여름에 한 2달 정도. 그러면 60일 정도 할 때가 있고 또는 뭐 한 6주 한다 그러면 한 40일 정도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발굴할 때의 그 발굴 비용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그 발굴 도구들, 쟁기들, 그다음에 실험하는 그 실험에 필요한 도구들, 그다음에 같이 이제 그 발굴하는 사람들의 숙식비 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제 돈이 꽤 비싼데 이스라엘에서 2달 발굴을 하려면요, 한 발굴 참여자 한 7, 80명, 주로 학생들이죠. 학생들과 교수들이죠. 7, 80명 참여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한 2달 발굴한다 그러면 쉽게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을 좋아하지만 실제적으로 고고학 현장에서 발굴을 해보기는 어려운 거죠. 돈 때문에. 또 몸이 안 좋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고고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상상력을 길러야 됩니다. 둘째는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돼요.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가지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물론 자기 집에 돈이 많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대개는 그렇지 않고 어떤 교회라든가 어떤 학교라든가 어떤 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그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문화재청이죠. 문화재청이라 이스라엘로 말하면 고고학부 이런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제 또는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또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고고학은 굉장히 우리의 지성을 자극하고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명료하게 해주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고고학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이제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성지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지의 고고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저의 은사이신 아미하이 마자르 교수가 쓴 책입니다. 아미하이 마자르. 물론 이제 이 책이 나온 이후에도 몇 개의 고고학 책이 나왔지만은 아직도 이 책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지침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이걸 번역을 안 했고 한국에서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번역이 안 된 걸로 아는데 혹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님의 성함이 마자르 교수예요. 마자르. 혹시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자르 교수. 한글로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마자르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고고하게 되는 구약 성경.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강의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이 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것이 초판이 나온 것이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됐거든요. 이게 1990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된 책입니다. 벌써. 이건 제가 학생 시대를 마치고 이제 교수하고 있을 때에 나온 책이거든요. 물론 그 후에 후속판들이 나왔죠. 후속판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본적인 이 책이고 그 이후에 많은 자료들이 고고학 현장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은 이 책이 아닌 다른 책이라든가 또 고고학 저널이라든가 잡지라든가 또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고고학을 강의를 해보니까요. 한국에서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인류가 얼마나 오래됐냐. 이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류의 기원을 밝혀낼 수 있냐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만 이 고고학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생활의 증거, 그러니까 주거지라든가 아니면 모닥불을 피웠던 그 흔적이라든가 돌이나 구리 같은 걸로 써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서 썼던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이라든가 또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그 인류 또는 과거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남긴 것들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DNA 같은 것을 연구한다든가 그래서 뭐 아프리카 인류하고 또 근동에 살던 인류하고 또는
유럽에 살던 인류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나 하는 걸 연구할 수 있겠죠. 뭐 DNA라든가 그다음에 뭐 뼈를 연구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고고학은 대략적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사람이 사용하고 하다가 남기고 간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자면 쓰레기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학. 제가 이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쓰레기학. 쓰레기. 인간이 남겨놓은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파악하는 쓰레기를.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쓰레기를 많이 이제 파헤칩니다. 예를 들면요, 강가나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이 조개를 잡아서 먹고 또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이제 그 요새 말로 말하면 이제 그 쓰레기장이지만은 그때 자기들이 그냥 거기다 버린 거죠. 예, 덤프라고 하는데 영어로 쓰레기장이 된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막 쌓여가지고서 오랜 세월 뭐 1000년 뭐 2000년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는 그게 연구 자료가 된 거죠. 그들이 버린 쓰레기가 우리한테 연구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파헤쳐 가지고 어떤 조개를 먹었는지, 어떤 물고기를 먹었는지, 물고기 뼈가 남아 있으면 어떤 도구를 가지고 고동 같은 걸 빼먹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데 보면 이제 칼이라든가 이제 그 선사 시대에는 그런 것이 드물지만은 나중에 이제 현재로 가까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구리 같은 걸로 도구를 만들어서 이제 음식을 채취하는데 쓰거나 음식을 만들었는데 사용했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유형이 어떻게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어느 지방과 어느 지방 연결됐다, 또는 어떤 대륙 안에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연결됐다, 이런 것을 이제 파악해낼 수가 있는 거죠. 고인돌 같은 것 굉장히 재밌습니다. 고인돌이 우리나라의 그 전라도 쪽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고인돌이 많이 분포해 있지만은 전라도 쪽에 많이 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마 이 고인돌의 그 밀집도가 제일 높은 데가 아마 우리나라 전라도일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고고학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 골란고원, 갈릴리 호수의 동쪽으로 있는 골란고원에 그 고인돌이 이제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그 고인돌 밑에가 들어가 보면 거의 무덤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에 살던 어떤 그 부족장이나 어떤 고귀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그걸 표시하는 봉분 역할 또는 표지석 역할을 하도록 갖다 놓은 게 이제 거대한 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쓰레기든지 무덤이든지 또는 이제 산발적으로 있는 어떤 그 캠프 사이트, 그러니까 야영을 했던 장소라든가 또는 이제 주거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발굴하고 그 뒤져서 인류의 과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기원, 인간이 도대체 몇천 년 전에 출생을 했냐, 이 지구상에 나타났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데는 고고학이 전체적으로 다 답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마자르 교수님의 책이 다루는 것이 BC 1000년부터, BC 만년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BC 만년. 그럼 지금부터 12,000년 전부터의 인간의 인간이 살았던 증거물을 가지고 이제 그걸 펼치는 거거든요. 이게 BC 만년부터 BC 586년,
BC 586년이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분열 왕국이 이제 바빌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끝나던 시대거든요. 그게 이제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은 BC 만년부터 BC 586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BC 만년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다 얘기하는데,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그것이 무슨 굉장히 중요한 뭐 보수적인 견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미신입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 학문이 발달한 시대에 그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는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젊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과 또 지성인들이 교회 또는 신앙, 그리스도 신앙을 배척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책을 하나 가져와 놨는데요. 이 책은 인류의 기원과 역사적 아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양승훈 박사님이 쓰셨어요. 지금은 이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어느 대학에서 이제 총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그 창조과학에서 초창기에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고인류학과 창세기의 대화라고 해서 이 책을 저술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그 두꺼운 책입니다. 이게 52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다음에 이 책에 대한 추천사를 누가 써야 되겠냐 하시다가 저에게 이 책의 추천사를 써달라고 하셔서 제가 읽어보니까 좋은 책이라서 제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 책의 그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게 제가 쓴 추천사입니다. 지금 아마 책방에서 여러분 살 수 있을 겁니다. 인류의 기원과 역사적 아담, 고인류학과 창세기의 대화, 그런 책입니다. 양승훈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분이 창조과학의 창조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저도 인류가 창조됐다는 거, 인류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 창조했냐? 그것을 6,000년 전에 BC 4,000년경에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성경인 것처럼 강조하고, 그것이 아니면 자유주의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불행한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한국이고, 또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깡보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근데 그건 보수가 아니고 무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고고학을 연구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인류가 쓰고 남긴 그 그릇들, 예를 들면 도구들이죠. 돌, 도끼, 돌, 칼,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쓰던 것들이요, 벌써 만년 이전에 BC 만년, 지금부터 12,000년 이전에 이미 있었고, 인류가 발명한 도구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들이 돌로 만든 겁니다. 돌도끼, 뭐 돌칼, 뭐 이런 거죠. 찌개, 돌로 만든 찌개 같은 거. 근데 그거보다 더 발달된 도구가 뭐냐 그러면 이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질그릇이죠. 톡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 도자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도자기나 사기나 이런 거는 나중에 한참 후에 나오는 거죠. 뭐 토기가 처음 발명되고 나서 한 10,000년 정도
뭐 한 8,000년 정도 지나야 그다음에 사기 그릇이라고 할까 또는 도자기라고 할까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로 만든 것은 톡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톡이 신라 시대에 만든 거. 신라 시대는 뭐 우리 성서 고고학에서 보면 아주 낮은 연대가 이제 근래에 가까운 후대 얘기인데요. 그때 나온 이 그릇들이 다 그 질그릇이거든요. 톡이거든요. 그런 것이 나온 것이 벌써 근동에서는 BC 8,000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년 된 거죠. 그때가 이제 인류가 농경 시대를 시작하고 가축을 야생 동물을 가축화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짓고 살기 시작한 때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제일 좀 우리말로 황당하다라는 걸 보면요. 그 연대 측정하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게 다 가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대는 이제 탄소 14 동위원소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식물의 나이테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지질학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책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소개를 하겠는데요. 한글로 된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어야 공부가 되는 것이고 책을 읽어야 학자가 되는 것이고 책을 읽어야 자기의 생각을 다듬을 수 있는 것이고 책을 읽어야 남이 하는 얘기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책을 별로 안 읽어요. 그래서 근래에 그 독서량에 대한 조사한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1년에 1인당 책을 한 9권 정도밖에 안 읽어요. 한 달에 한 권은 안 읽어요. 우리 그 기독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경을 연구하는 법, 뭐 신방하는 법 이런 거 말고 이 현대 핵심 주제를 다룬 그런 책들. 예를 들면 이 동북아시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반도의 앞으로의 운명은 뭐냐. 뭐 이런 거.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 것이냐. 미국은 어떤 식으로 세계를 경영할 것이냐. 뭐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자원을 얘기하는 거라든가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한 그 지리적인 힘, 지리학에 관한 책이라든가 하여튼 현대의 그 핵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읽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책을 1년에 35권 읽습니다. 1인당 35권. 저희 집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보면 항상 손에 책을 쥐고 있습니다. 가정 주부이지만은 요새는 뭐 이제 교수도 이제 은퇴하고 뭐 아이들 때문에 교수도 중간에 관뒀지만은 그래도 언제나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35권 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몇 권 읽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50권을 읽습니다. 50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인구가 700만밖에 안 되지만은 전 세계의 경제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과학을 주름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책을 읽기 때문이거든요. 1년에 책을 50권을 읽으려면 한 달에 뭐 4-5권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책을 보면은 제가 쓴 서문에 이 인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좀 써놓은 것을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류 역사가 인류의 기원이 6,000년 전이라 하는 것을 그런 이론이 나온 게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어요? 17세기에 나왔어요. 1600년대. 아일랜드 더블린에 이거 제가 쓴 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어셔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사제였죠.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세상의 첫 기원에서 도출한 구약 성경 연대기, 구약 성경 연대기를 연구하면서 이 세상의 기원, 즉 인류의 기원이 언제냐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이분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 있는 족보를 다 더한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족보, 그 인류의 족보를 다 더해가지고 이분이 낸 결론이 뭐냐 그러면 율리우스 달력으로 기원전 4004년 10월 22일 저녁 6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 즉 아담을 창조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BC 4004년 10월 22일 저녁 6시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 당시까지 1600년대까지 벌써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죠. 그때의 역사라든가 그때 수준의 과학이라든가 그때 수준의 뭐 고고학이라든가 그때 수준의 성서학이라든가 이런 걸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분이 낸 결론이거든요. 그럼 지금 와서는 이거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BC 4004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6000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젊은 지구론의 또는 젊은 지구 창조론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이것을 스코필드라고 영어 성경 있지 않습니까? 스코필드 성경에 그 난 외에다가 성경 본문 밑에다가 그걸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책을 출판하는 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그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만 있는 게 아니라 본문 밑에 거기에 대한 뭐 단어라든가 뭐 질이라든가 뭐 고고학이라든가 뭐 조금씩 이제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1600년대에 그 연구 결과를 스코필드 성경의 난 외에다가 써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죠. 서양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인류 역사가 BC 인류의 기원이 BC 4004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박히게 된 거죠. 이 어셔라고 하는 분은 훌륭한 학자였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한국에서 여전히 무슨 성경인 것처럼 이것을 안 믿으면 뭐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인 것처럼 또는 성경을 독실하게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셔가 한 연구의 기조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족보를 합산한 신뢰할 수 없는 산수와 당시 수준의 학문적 성과들을 고려한 것이므로 오늘의 기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6000년 젊은 지구론을 교조주의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성경과는 무관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그거 조금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의 연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책들을 안 읽으셨으면은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인류의 기원과 역사적 아담 이 책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잡히는 성경 지도는 이 과목에서는 필수 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성의 친구들, 신앙의 친구들 오늘 1시간 고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인간의 이론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성적인 능력을 주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까다로울 수 있도록 우리 신앙과 성경의 깊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이 학교를 인도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과 그 모든 동지들에게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